그 학생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즐겁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아서 뭘 하는 것들은 다 도파민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혹시 박지현 씨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박지현 씨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기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마치 경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승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 사진은 뭐냐면 독일의 그 에펜도르프 의대의 크리스티안 비헬 그 교수 연구팀이 축구 팬들이 축구를 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이제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봤는데 쾌락을 관장하는 측자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복피계 도파민은 뭐냐면 일회성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같은 주로 중독과 관련됩니다. 저 복피계 도파민이. 그러니까 복피계 도파민 회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노력을 안 해도 오히려 저거는 억제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은 기대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인데 그거는 쉽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게임에 몰입이 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측자액. 더 가면 여기서 이제 뇌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전두피질, 전두엽. 네. 저 전두연합령까지 도파민 회로가 뻗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멀리 뻗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발달은 안 돼 있어요. 저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때의 즐거움은 창의성의 즐거움. 독서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죠. 연구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도 굉장히 즐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즐거움. 어떤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킬 때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의 양이 가장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두엽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켜야 된다. 정말 그러면 전두엽에서 재미가 있을 수가 있느냐. 앨버트 마이클스는 이제 이분은 평생 동안 빛의 속도만 측정한 분이야.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겨울 것 같죠. 그죠? 네, 평생 동안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폴 디렉이라는 분은 양자역학의 대가. 이분한테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아주 흥미로운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두엽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뭐 행복할 또 자신 있고 내 지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법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거를 도전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주연 씨 아이들 네. 그 덧셈 뺄셈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레자리부터 해야죠, 일단. 네. 이레자리에서 한 다음에 하나가 올라가서 받아 올림을 해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또 받아 올림을 해서 차곡차곡 선생님이 과정을 보시고 이 학생이 이렇게 풀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네. 독일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하는데 1년 동안 시킨대요. 방법을 안 가르쳐준대요. 손가락을 쓰던 발가락을 쓰던 자기가 자기가 발명을 해야 돼요. 그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앤더슨 에릭슨 그분이 재능 연구가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거든지 1만 시간을 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분인데 많은 분들이 1만 시간을 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따졌어요. 나 2만 시간을 했는데도 안 된다 이제. 그랬더니 deliberate practice를 안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레슨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10만 시간을 해도 안 돼요. 교정을 받아야 돼. 즉각 교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역사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1880년에서 1920년대에 태어난 헝가리 출신의 학자들인데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기간에 나타났어요. 노벨상이 7개가 나왔고요. 울프상이 2개가 나왔고
본 노이만 같은 사람은 진짜 엄청난 천재고요. 에드워드 텔러는 수소폭탄을 이제 발명한 사람이고, 폴 에어디시, 아까 제가 말한 그 방랑수학자 폴 에어디시도 여기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1900년대 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 현상을 헝가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 지역에서 인재들이 집중 배출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지적인 도전을 시킨 거예요. 지적인 도전. 에트바스 수학 경시대회를 했죠. 저게 이제 경시대회를 하면서 애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시험을 보면 문제가 뭐 서너 문제, 5문제 나오잖아요. 경시대회. 그러면 기껏 해봤자 한 문제당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게 몰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수학 월간지 쾌말이라고 하는 수학 월간지를 냈어요.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월간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막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었대요. 저거는 한 달에 하나씩 나오니까 며칠씩 또 몰입을 하고 몇 주일까지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몰입 상태를 다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벨상 수상자 비율인데요. 일본이 2016년까지 25명의 노벨상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왜 일본도 주입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노벨상이 많냐? 그런 거죠. 우리는 과학 분야에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서울대 수학자 합격자 평균 점수가 38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빵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본고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게 일본 입시 문제집이에요. 정말 어려웠어요. 일본 입시 문제집. 그 왜 어렵냐면 서울대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뭐 6문제를 푼다, 6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본에는 90분에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분을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어렵죠. 지적인 도전을 시켰고 그렇게 어려운 난제를 풀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노벨상이 3명이나 나왔는데 이제 일본에도 이 사람들이 평준화 교육을 비판하는 겁니다. 대학들이 쉬운 문제만 내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 만든다. 그래서 일본도 2020년대부터는 사지선다형을 업히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A라는 학생은 제가 지도한 이제까지 지도한 학생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에요. 몰입을 해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고 석박사 5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뭐 이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산업재에 취직했는데 거기 있는 팀장이 저한테 그래요. 이런 친구 처음 본다. 박사학위 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된 문제를 다 해결했다. 뭐 이런 친구예요. 근데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지방대 K대를 졸업을 했어요. 이 학생은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학생 중에 가장 열심히 실험을 하는 학생인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석박사를 받는데 7년이 걸렸어요. 오전에 A 학생이 박사 심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쟤한테 내가 몰입을 가르쳐줘서 날개를 달아줬구나. 아주 제가 만족했어요. 내가 지도를 잘했구나. 오후에 B라는 학생을 심사를 하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오후에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내가 몰입을 했어요. 왜 A는 성공을 했는데 B는 왜 실패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음이 얻어지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 얻어지냐면 저는 내가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그 학생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이 학생이 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줬고 이 학생은 생각을 못했고 스트레스만 받았고 이렇게 된 거죠. 효과가 없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생이 박사 논문을 다 쓴 상태에서 제출한 상태에서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졌어요.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지면 6개월간 졸업이 딜레이가 돼요. 연기가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실험실에 나올 필요 없다. 저는 이제 이 학생한테 적합한 도전은 고등학교 수능 문제집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집을 하나 사서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거는 풀지 마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것만 하는데 처음서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라. 1, 20분 걸리면 해결되는 수준으로 해라.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에요.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학생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갔어요. 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출근한 첫날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일단 해보겠다고 했고 2일 만에 답을 찾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3, 4일 정도 생각하고 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현재 분량이 10에서 30장 정도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 생각해서 5가지 방안을 가져다 드렸고 최선의 방법은 1번이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5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결사가 됐어요. 회사에서 해결이 안 돼서 현상금까지 걸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서 현상금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저희 박사 동기 10명이 1년 동안 시험, 특허, 논문 발표, 프로젝트 진행 등의 결과들을 평가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박사 중에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도 있고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서울대 카이스트 학위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2년 7개월 만에 또 보냈어요. 이렇게 연구소에서도 A고과를 받아서 2년 연속 제일 높은 고과를 받았습니다. 파트장과 면담 시 2년 연속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인폼을 해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3년 연속 A고과를 받았답니다. 3년 연속 A고과를 받으면 1000명에 1명 있는 인재니까 그런 인재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핵심 인재로 분류돼서. 그런데 우리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토마스 울지라는 사람이 생후 2, 3일 후 이제 수염을 제거한 쥐의 뇌세포 변화를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쥐가 그 깜깜한 그 쥐구멍을 이렇게 안 부딪히고 잘 다니는 이유가 이 수염 때문에 그래요. 이 수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뇌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생후 2, 3일 지난 그 수염을 가운데 있는 요거를 다 제거를 했어요. 수염을 다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수염에서 신호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소모를 해요. 있으면. 그죠? 근데 일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가 많을수록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게 죽어요. 딱 사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무의도식하는 애가 많으면 생존에 불리한 거예요. 에너지만 축내니까 다 사멸시켜요. 그래야 다른 세포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 수염을 떼면 어느 수염을 많이 쓸까요? 옆에 수염을 많이 써요. 이 가운데 수염이 없으니까. 그 세포의 크기는 커집니다. 발달이 돼요. 일을 더 많이.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뽑으면 전부 다 없어져요. 이게 이제 뭘 말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사용되지 않은 뇌세포는 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가 발달하는 걸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축구가 생존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암기를 열심히 하면 암기가 생존에 중요하구나 하고 또 암기 능력을 발달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행동이 우리 뇌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뇌는 그거가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발달시켜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네, 최동문 씨 한번 해석해 보시죠.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두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예. 이게 미국 러커스 대학의 분자행동 신경과학센터 소장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뇌를 크리에이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인 재능은 철저히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 두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머리를 쓰고 있는가? 내가 지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머리를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할 때 내 머리를 발달시키면서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뇌세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 뇌를 바꿔놔서 우리를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